누가 안 갚는댔어요? 갚는다니까요. 벌써 그 말만 몇 달째니? 자꾸 보채시면 진짜 안 갚는 수가 있어요. 적당히 재촉하시라고요. 며느라 제발 조금씩이라도 갚아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힘들어. 아니, 우리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 병석 씨 사업이 어려워진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괜찮아지면 드린다고요.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돈은 한 번 빌려주고 나면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애원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간절한 척 눈물까지 흘리며 결국 5억을 빌려간 며느리로부터 오히려 적반하장 문전박대를 당하게 된 박정혜 씨였습니다. 그런 박정혜 씨가 놀라운 방법으로 기막힌 복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복수에 성공했는지 한번 들어주실래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박정혜 씨의 기막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혜입니다. 작년 이맘때 생겼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은 한순간에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대와 설렘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과 함께 평화롭던 주말 오후를 즐기고 있었는데 덜컥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병석이가 찾아오더군요. 그날따라 아들의 얼굴은 무언가 무겁고 진지한 기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시간 좀 있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갑작스런 한마디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언제나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갑자기 도와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어린이집도 대기 상태라 당장 해결책이 없고요. 손주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저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라면 당연히 제가 도와줘야 할 것 같으면서도 자식에게 손을 안 벌리려면 일을 나갈 수밖에 없으니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희한테 손 안 벌리려면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니? 제 망설임이 느껴졌는지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시던 일 그만두시고 저희를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떠세요? 대신 지금 받으시는 월급만큼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낯선 사람보다는 할머니랑 지내는 게 정서적으로 훨씬 좋지 않을까요? 모르는 분께 맡기는 것보다는 그게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들의 진심 어린 부탁을 외면하기 어려웠지만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집 부모들은 아무 대가 없이 손주를 돌봐준다던데 우리 아들은 오히려 월급까지 맞춰준다고 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제 대답에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텐 정말 큰 힘이 돼요. 아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교차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육아를 맡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떠올리니 작은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아들네 집으로 출근하듯 갔어요.
모든 게 평화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손주는 어느새 제 품에 더 익숙해졌고 그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웃는 모습은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게 했어요. 아들도 퇴근길에 늘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엔 뿌듯함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며느리도 평일이면 늘 회사로 나갔기에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고, 제가 준비한 반찬과 깔끔히 정돈된 집안을 보고는 짧게나마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반찬도 너무 맛있고 덕분에 아이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이런 감사의 말들에 제가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잠든 시간을 이용해 부엌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고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릴 때면 평화로운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어졌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이 평화가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들네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평온한 하루를 보내던 중이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는 퇴근하고 저녁이 돼야 들어오는 터라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조심스럽게 주방에서 나와 현관문을 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갑자기 돌아온 며느리를 보자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은서야? 무슨 일이야? 회사 갔던 거 아니었어? 며느리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밝고 쾌활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이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픈 거니? 무슨 일 있는 거야?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했고, 혹시 몸이라도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것 같은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서야, 대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병석 씨 사업이 정말 힘들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에 머리가 멍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야? 병석이가 엄마한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 놀라 물었죠. 병석이는 항상 잘하고 있다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웃어 보였던 아이였으니까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병석 씨가 정말 고민이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어머님 걱정하신다고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제가 정말 고민 끝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제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래?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제 질문에 며느리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직원들 월급도 밀리게 생겼어요.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300만 원. 몇 달만 안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꼭 빠짐없이 정산해서 드릴게요. 10원짜리 하나 빠뜨리지 않고요. 그 말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짐작은 갔지만 그 돈은 저도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냥 엄마 말고 다른 베이비시터나 은서, 너가 직접 손주를 돌보면 안 되니? 조심스럽게 대안을 내놓았지만 며느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은 그대로 병석 씨 회사 대출금, 이자 갚는 데 쓰이고 있어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베이비시터분을 쓰면 어차피 그분들께 월급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몇 달만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당연히 돈 한 푼도 안 받고 몇 년씩 손주들을 돌봐준다던데 나는 반년 가까이 월급을 받으면서 손주를 돌봤으니 좋은 대접을 받았던 셈 아닌가. 스스로를 설득하며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할게. 제 대답에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석이한테는 비밀로 하라는 말은 하지 마렴. 병석이도 알 건 알아야 할 거 아니겠니? 며느리는 순간 머뭇거리더니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석 씨,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어머님께 드려야 되는 돈도 못 드린다 생각하면 병석 씨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순간 우리 아들을 생각해 주는 며느리의 마음씨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석 씨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모른 척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머님께 드리는 돈은 병석 씨 계좌에서 바로 나가잖아요. 몇 달만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면 어머님한테 다시 받았다는 말 안 하고 병석 씨 회사 운영에 보태 쓸게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는 그녀가 참 생각이 깊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병석이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부탁이 작은 균열이 되어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어느새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준 지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려 애썼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적잖이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사정을 생각하면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석이가 저를 볼 때마다 웃으며 밝게 인사하고 마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듯 행동했기에 저도 덩달아 안심한 척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을 아들을 위해 더 많은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냉장고에 채우며 우리 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맛있게 먹었다는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조금씩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들네 집에 출근을 했더니 식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병석 씨 회사 직원분 월급이 다행히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어머님 계좌로 밀렸던 월급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백화점 상품권도 조금 준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 표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편지로 남깁니다. 아, 그리고 병석 씨한테는 그동안 있었던 계속 비밀로 해주세요. 병석 씨가 알면 아마 많이 가슴 아파할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병석 씨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정성스러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다니 며느리가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엔 뿌듯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참 잘 뒀구나. 제 작은 배려가 병석이 회사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다니 너무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비록 한평생 힘겹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 복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상품권을 손에 들고 서 있으니 문득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들과 며느리를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의 조용한 희생이 이 가족에게 또 다른 희망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앞으론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손주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낮잠에 들었고 저는 잠시 한숨을 돌리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바라보았더니 이번에도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은서야, 이번엔 무슨 일이야? 오늘도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저번에 저를 찾아왔을 때보다 표정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너무 창백하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붙은 채 손을 떨고 있었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무슨 일이야? 병석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제 손을 잡고 거실 소파로 안내하더군요. 그러곤 한참을 침묵하던 며느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에 저도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해보렴. 이번엔 무슨 일이길래 그래? 제 물음에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석 씨,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고 연락이 끊겼대요. 큰돈이 나갔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병석 씨가 정말 밤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석이가 저한테는 그동안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며느리의 말을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병석 씨가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이번에도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서요. 이렇게 어머님께 말씀드리러 왔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어른거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어머님, 혹시 지난번처럼 어머님 월급을 저한테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저번처럼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번에도 몇 달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번처럼 꼭 갚을게요. 사실 며느리가 저번처럼 또 믿음직스럽게 갚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 별로 어렵지 않게 부탁을 수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은서야, 무슨 일이 더 있는 거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은서야, 왜 그래?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1억만 빌려주세요. 그 돈이면 급한 불을 끌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3개월 안에 꼭 갚겠습니다. 뭐라고? 1억! 1억이라 했어? 그건 엄마한테 너무 큰 돈이야.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큰 돈을 어떻게 빌려달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못 믿으세요? 얼마 전에도 상황 괜찮아지니까 약속했던 대로 어머님께 빌렸던 돈도 다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렸고요. 이번에도 꼭 약속 지킬게요. 병석 씨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제발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며느리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며느리 말대로 며느리가 전에 빌려갔던 돈은 모두 갚았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얹어 주었기에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생겼었거든요. 며느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지만 오히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병석이를 믿는 내 선택이 분명 옳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1억을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준 후에도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아들 병석이의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저번처럼 반드시 돈을 갚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며느리는 전에 약속을 지켰고 오히려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주는 세심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며느리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나도 며느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커졌지만 며느리가 일부러 갚지 않는 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래도 당장 부족한 생활비 문제는 해결해야 했기에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서야, 약속했던 돈은 언제쯤 갚을 수 있겠니? 그리고 이번 달부턴 병석이가 보내주는 돈 다시 너한테 안 보내도 되겠지? 요즘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며느리는 제 말을 듣더니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저 제가 일부러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병석 씨 회사 상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상황이 나아지면 어머님께 빌린 돈부터 꼭 갚을게요. 저는 그 말만 믿고 다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다시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당장 부족한 생활비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배포 등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죠. 결국 주말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아들이 알면 걱정할 게 뻔했기에 저는 여전히 병석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건 다 병석이와 병석이네 가족을 위해서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저는 따뜻하게 옷을 껴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손끝이 시릴 만큼 추운 날씨였습니다. 거리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코끝이 얼얼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주머니 속에 들어올 몇 푼을 생각하며 한 걸음씩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게 앞에서 받은 전단지 묶음을 품에 안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단지를 내밀었죠. 선생님 한 장 받아가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지나치거나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됐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차갑게 내뱉는 말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 그런 반응을 받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바쁜데 내가 괜히 불편하게 했나? 하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선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버티며 전단지를 돌리던 중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 병석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쩌지? 눈이 마주친 건 아니겠지. 얼른 자리를 피해야겠다. 이러다 들키겠어. 하지만 병석이는 저를 알아봤는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왜 길에서 전단지를 돌리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인데 집에만 있으니 따분해서 기분 전환할 겸 한번 나와봤어. 병석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석이의 눈빛은 걱정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 병석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병석이는 여전히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병석이가 저희 집을 찾아와 다급히 문을 두드리더군요. 엄마, 삼촌한테 생활비 빌려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왜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삼촌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생활비가 부족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병석아, 별일 아니야. 그냥 잠깐 생활비가 필요해서 너희 삼촌한테 잠시 부탁한 거야. 정말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병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요? 왜 저한테 먼저 얘기 안 하셨어요? 제가가 걱정할까봐 그러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병석이의 진심 어린 말에 순간 눈물이 차오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병석이 사정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겠니? 병석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석이의 말투에서 묘한 의문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들지 않니? 계속 열심히 하면 다 잘 풀릴 거야. 병석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의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 문제 없이 사업 잘 확장 중이에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병석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계약도 성공해서 앞으로 한동안은 큰 걱정거리도 없는데 대체 누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렸다던 이야기, 대출이자를 갚아야 한다던 이야기,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병석아,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 좀 해봐.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직원 월급은 밀린 적 없어? 네, 직원들 월급이요? 직원들 월급은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대출 이자 상환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하세요? 병석이의 단호한 대답에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며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며느리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내 사업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엄마한테 돈을 몇 달만 안 받아도 되겠냐고 부탁했었거든. 병석이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 꺼낸 채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1억을 빌려달라고 했어. 빌려주고 말았어. 내 거래처가 돈을 안 주고 연락 두절됐다고 하면서 엄마가 그 말을 믿고 뭐라고요? 1억이요? 엄마, 우리 와이프가 엄마한테 그 돈 어디에 쓰겠다고 하던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 며느리가 그냥 꼭 갚겠다고만 했어. 엄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요. 절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병석이와 함께 병석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로운 태도로 차를 마시고 있던 며느리는 병석이를 보고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들 병석이가 며느리를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한 일들 전부 말해. 지금 당장. 병석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드린 돈,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냐고. 아들의 목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고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석이의 분노가 이토록 거셌던 적은 없었기에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병석이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무슨 돈이요? 전 그런 거 몰라요. 며느리는 어딘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계좌, 이체 내역과 며느리가 저에게 보냈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것을 꺼내 보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모른다고 할 거니? 내가 보낸 편지잖아. 여기 모든 게 적혀 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보낸 계좌 내역까지. 어디 한번 내 입으로 설명해봐. 그 순간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던 그녀는 한참 후에야 억지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병석이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 돈들 대체 어디다 쓴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 돈에 손을 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눈동자만 바쁘게 굴리며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해?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지금 당장 말 안 하면 이혼하고 당신 고소할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병석이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의 단호함과 분노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뚜렷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 돈, 제 여동생에게 빌려줬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마치 천둥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여동생한테 처제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병석이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로 이마에 주름을 깊게 만들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유까지 알아야 돼요? 그냥 여동생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며느리의 말은 한없이 무책임해 보였고 마치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석이는 며느리의 말에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렸습니다. 힘들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사기친 이유가 그거야? 내 여동생이 힘든데 왜 우리 엄마가 그걸 책임져야 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며느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병석이는 크게 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바로 처갓집 가서 장모님, 장인어른께 내가 한지 다 말하고 말 거야. 병석이는 발걸음을 돌리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급히 병석이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병석 씨, 제발, 그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대신 우리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저 혼자서 한 일이에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간절히 부탁했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여동생은 이름만 대도 알 법한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값비싼 구두와 가방, 해외에서 공수한 액세서리를 자랑하던 여동생은 겉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빚더미 위에 쌓은 모래성 같았다는 사실을 며느리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죠. 여동생은 매달 대출 이자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로 나온 명품 컬렉션이 나오면 그것을 사들이기 위해 카드빚을 늘려갔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오마카세를 즐기며 나만의 작은 행복이라는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했다고 했습니다. 대출 돌려막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결국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께서 제게 보내주셨던 돈은 여동생 대출 이자와 월세를 갚는데 썼어요. 이 말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 여동생의 대출 이자와 월세라니. 그럼 왜 내 돈으로 돕지 않고 내 돈을 썼니? 제가 겨우 입을 떼며 물었을 때 며느리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여동생의 소비 습관을 봐선 절대 돌려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제 돈이라면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고 본인 돈이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딨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여동생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얘기도 나오게 됐고요. 저는 멍하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 들려올 사실을 직감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여동생한테 슬쩍 물어봤대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모아놨냐고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솔직히 말할 수 없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에 빚만 산더미인데 그걸 말하면 결혼이 깨질 대 뻔하니 둘러대기 시작했는데 남자가 의심하기 시작했대요. 며느리는 슬쩍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1억을 빌려간 거예요. 동생 남자친구한테. 우리 동생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인 것처럼 보여주려고요. 1억이라는 거액이 남의 결혼을 위해, 그것도 빚을 숨기고 재산을 꾸며내기 위해 쓰였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님께 드렸던 감사 편지랑 백화점 상품권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미리 세운 계획이었어요. 계획이라니. 어머님께 신뢰를 드려야 1억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머님께 빌렸던 돈도 다시 돌려드리고 감사한 척 했어요. 그래야 어머님께서 더 큰 돈을 빌려주실 테니까요. 눈앞이 아득해지고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감사함과 따뜻함은 모두 며느리가 꾸며낸 연극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눈물을 보이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그랬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모든 말이 제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이 단지 한 사람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쓰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위해 제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도 분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석 씨, 정말 미안해요.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했으니 제발 저희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갚아나갈 테니 고소만은 제발 하지 마라 주세요. 그 순간 며느리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왔습니다. 펜을 잡은 손을 떨며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와 병석이는 멍하니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각서를 쓸게요. 며느리가 적어 내려간 각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 최은서는 3개월 안에 어머님께 빌린 돈 1억 원과 6개월치 월급 1,800만 원 전액을 갚겠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저희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며느리가 처절하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3달이면 됩니다. 이 각서 정말 진심이에요. 만약 제가 각서 내용을 못 지키면 그때는 저를 고소를 하셔도 좋고 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손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것 같아 보여 저는 다시 한 번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말한 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거다.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석이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났지만 돈은 당연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시간이 더 필요한가 싶어 기다렸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게 헛된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엄마, 이제 포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석이는 결국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엔 미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이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석이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덧붙였죠. 엄마가 빌려준 돈은 제가 갚을게요. 제 책임이니까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병석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들의 삶까지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니야, 병석아. 너는 날 속인 적이 없잖니.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너의 삶에만 집중하렴. 병석이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아들의 슬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기회를 무참히 저버린 만큼 저도 필요한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우선 며느리의 여동생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건 잘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실체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제 초조함은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지.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저는 늘 창밖을 바라보며 제 자신에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지금 며느리 여동생분이 한껏 꾸미고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중요한 약속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고 한편으론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식당 내부는 고요했지만 제 가슴 속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들이 예약한 방 문에 귀를 대니 며느리 여동생인 것 같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평소에 어머님, 아버님께 선물도 많이 드렸지만 성실하게 돈도 잘 모으고 있어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내 돈으로 저렇게 거짓된 삶을 꾸며내다니.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분노에 휘둘리기보다는 차분하게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야. 진실을 드러내는 것.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마치 제게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거짓된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실체를 드러낼 시간이야. 저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멈췄고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낯선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신지요?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의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꼭 들려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여동생도 제 얼굴을 못 알아보는 듯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쾅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시키며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곧 방 안의 정적을 깨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동생 은경이가 사실 빚이 산더미인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얼마 모아놨는지 물어봤대요. 근데 명품 쇼핑하느라 빚이 산더미라고 사실대로 말할 순 없으니 제가 어머니를 속여서 받아낸 1억을 동생에게 줬어요. 성실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고 싶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며느리 여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급히 일어나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오빠, 진짜 오해야. 저 아줌마가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겠죠?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제게 조용히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들려드렸습니다. 며느리 여동생과 며느리가 꾸며낸 계획, 저를 속이고 돈을 빼앗아 갔던 과정,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숨김없이 말했죠. 식당 안의 분위기는 숨 막힐 듯 고요했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 어머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집으로 들어가자.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뒤따랐고 남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부모님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여동생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당에 남은 건 저와 며느리 여동생 둘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감정을 터뜨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친 아줌마가 누구 혼삿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내가 돈 빌린 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와 어떤 대화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지만 정말 잘한 행동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피해자는 나와 우리 아들이면 충분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건 단순히 복수심 때문은 아니었어. 며느리 여동생 같은 사람과 결혼할 뻔한 남자와 그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웠으니까 나와 병석이가 겪은 고통을 그들은 겪지 않았으면 했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의 행동이 지나쳤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와 우리 아들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랐던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나요? 여러분들의 정말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많은 분들이 제 행동이 지나쳤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며느리와 며느리 여동생 그리고 사돈들을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와 피해를 막으려는 진심 어린 결정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박정혜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통쾌한 복수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좀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